우크라이나군의 한물간 고물 무기가 예상치 못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 지원한 게파르트 자주대공포인데요. 자주대공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건 무려 냉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저공 침투하는 공격기와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한 공격 헬기는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는 지상군의 저승사자였습니다. 자주대공포는 이러한 적의 근접 지원 항공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했는데요. 지상군을 공격하는 적의 항공기는 지평선이나 산악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몰래 접근한 다음 기습을 가한 후 재빨리 해당 지역을 이탈하는 전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주대공포를 사용하는 근접 방공체계는 대공 미사일과 달리 적 항공기 포착 즉시 조준과 사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비록 적기를 격추하지 못하더라도 대공 화망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부 전략이 되니 지상군 보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급한 경우에는 지상 표적을 조준하고 막강한 위력의 기관포를 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표적과 유연하게 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훌륭한 범용성과 달리 자주대공포의 전성기는 극히 짧았습니다. 항공기술과 미사일 기술의 발달로 전투기가 지상에 접근하지 않아도 원거리에서 정밀 공대지 미사일을 쏘아대기 시작한 건데요. 이로 인해 현대전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자주대공포는 치장물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시 한번 자주대공포가 화려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이 게파르트를 지원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독일이 받으시 체면 칠해하려고 골동품을 우크라이나에 짬시켰다라며 비웃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강력한 군축 정책으로 자국의 군대가 훈련에 사용할 장갑차도 부족한 독일이 유럽의 군사 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창고를 긁어모아 우크라이나에 보낸 게 바로 게파르트라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지원하면 레오파르트2로 메꿔주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도 독일이 지키지 못했다는 걸 보면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악의적인 비판과 달리 게파르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훌륭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드론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에 상당한 병력과 장비를 잃은 러시아는 부랴부랴 이란에서 드론을 수입해 전장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샤헤드 136입니다. 전장 3.3m, 전폭 2.4m, 중량은 200kg에 달하는 샤헤드 136은 거대한 삼각형의 자폭 드론인데요. 동체 정밀 유도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고 폭탄 탑재량만 약 50kg에 이르러 드론이라기보다는 무인 공격기라고 불러야 할 지경입니다. 그나마 최대 비행 고도는 4km 남짓으로 낮지만 최장 2500km의 장거리 비행까지 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군에게 상상 이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제공권 장악에 실패한 러시아군에게 샤헤드 136은 주력 공습 수단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샤헤드 136의 대당 가격이 약 3천만 원에 불과해서 내부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 러시아도 얼마든지 대규모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에게 대응 방법이 없다면 한 발에 수억 수천억씩 하는 대공 미사일로 샤헤드를 격추시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방법이지만 당장의 피해를 줄이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미사일로 샤헤드 136을 격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대공 미사일로도 샤헤드 136을 격추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샤헤드 136은 예상외로 첨단 부품을 사용한 드론이 아닙니다. 일반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부품들로 제작돼 값이 싸고 조잡한 자폭 드론에 불과한데요. 더욱이 중국제 엔진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비행 소리와 최고 시속 185km의 느린 속도로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드론 자체가 전투기에 비하면 워낙 크기가 작고 더군다나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대공 미사일의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즉 워낙 구식이고 성능이 떨어져서 되려 첨단 탐지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한 구원 투수가 바로 노병 게파르트 자주대공포입니다. 최대 15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짧지만 강력한 레이더와 두문의 35mm 오리콘 대공포가 뿌려대는 대공화망이 아주 효과적으로 샤헤드 136을 격추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샤헤드 136 공격의 60에서 70%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게파르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우크라이나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독일이 추가로 10대의 게파르트를 지원했고 심지어 게파르트로 순항미사일까지 격추하는 등 일선의 병사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게파르트가 1973년에 제식화되어 근 50년 만에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상 이상으로 높은 전과인데요. 이제는 구식 개념이라 여겨졌던 자주대공포가 충분히 현대전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군에게는 우크라이나군의 게파르트 자주대공포를 원거리에서 파괴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특히 러시아군의 낮은 사기가 한몫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공군은 수호 25를 사용해 근접 항공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게파르트에 탑재된 구형 레이더 특유의 강한 전파로 인한 먼 거리에서의 레이더 경고가 상상 못할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을 뒤덮는 게파르트의 대공함망에 사기가 낮은 러시아 파일럿들이 겁에 질려 목표 지점을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게파르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러시아 파일럿이 근접 항공 지원 요청을 무시하고 회항하자 러시아 육군이 욕설을 퍼붓는 게 우크라이나군의 감청에 의해 들통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주대공포 자체의 성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얼마나 전략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춘 자주대공포라도 원거리에서 발사된 공대지 정밀 유도폭탄과 미사일을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비단 첨단 공대지 미사일뿐 아니더라도 자주대공포는 제블린, LO 같은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전차와 달리 레이더와 대공포에만 타격을 입혀도 대공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같은 자주대공포지만 러시아의 TS-6 퉁구스카는 아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그토록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퉁구스카의 실전 투입 기록을 찾아보는 게 힘들 정도죠. 그러나 퉁구스카의 성능 자체는 절대 게파르트에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파르트 이상인데요. 전장 7.9m, 전폭 3.2m, 전고 4m의 퉁구스카는 대공미사일 8발에 30mm 기관포 이문에 막강한 무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기관포의 유효 사거리는 3km, 미사일의 유효 사거리는 10km에 달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퉁구스카는 4대가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고 결국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화염병에 의해 손실되었는데요. 이후 실전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당 140억 원이나 하는 비싼 가격에다 격추를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군의 방공망을 무력화한 우크라이나 공군의 희생, 제블린, LO에 의해 보이는 족족 파괴당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군에게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사라져버렸는데요. 단적인 예로 미국이 지원한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이 상상 이상으로 높은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스위치블레이드는 대전차용과 대인용 두 종으로 나뉘는데요. 대전차용은 전장 1.3m, 중량 22kg에 최대 비행 반경이 32km, 순항속도 시속 113km, 작전시간 40분의 비교적 큰 드론이지만 대인용은 전장 43.5cm, 중량은 2.5kg에 불과한 아주 작은 드론입니다. 더군다나 비행 반경은 고작 10km에 작전 시간도 15분 남짓으로 상당히 짧습니다. 단순히 작전 반경과 시간만 고려하면 절대 좋은 스펙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스위치블레이드의 진가는 간편한 휴대성에 있습니다. 스위치블레이드는 머리 부분에 고성능 카메라 및 각종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일반 드론과 같이 모니터가 내장된 조종기를 사용해 원격 제어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입력한 좌표를 따라 정해진 경로를 비행하거나 일정 지역을 선에 비행하다가 표적을 발견하면 별도 명령 없이도 스스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샤헤드 136을 민간과 군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에 낭비하고 있다면 우크라이나군은 스위치블레이드를 이용해 적재적소에 정밀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전황을 보면 드론을 이용한 무차별 공격보다는 정밀 공격이 보다 높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사안입니다. 사실 우리 군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주대공포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요. 바로 K-30BO입니다. BO는 2016년까지 총 400여 대가 배치될 예정이었으나 국방개혁 2020의 개념이 정립된 후 근거리 적어도 방공망의 효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결국 그 생산이 대폭 감축됐습니다. 그도 그럴 게 BO는 유효 사거리가 3km인 30mm KK-12 대공포 2대를 탑재했고 BO 복합으로 개량되면서 신궁 지대공 미사일까지 탑재했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져서 대당 50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K9이 40억 원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분명 무시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파르트 자주대공포에 대드론전 효과가 입증되면서 BO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바로 페이퍼 플랜으로만 잠들어 있던 BO2입니다. BO2는 격추율이 높은 공중 폭발탄을 쓰기 위해서 기관포의 구경을 40mm 늘린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여기에 대전차 유도탄 또는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드론 요격률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적 기갑부대와 조우하는 만일의 사태에까지 대비할 계획입니다. 유사시 공중 전력의 정상 운용이 불가능한 북한이 중국제 소형 드론과 이란의 샤헤드 136을 애용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개전 초기에 낙후된 공군력을 버리고 한국의 민간 기반 시설을 타격하면서 공포와 혼란을 조성하는 심리전을 기도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게다가 민간 드론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특히 자폭 드론 무기 체계가 향후 AI 기술과 접목된다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중국의 자폭 드론이 우리 군의 주요 거점을 알아서 학습하고 정밀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 건데요. 현재까지 이러한 자폭 드론 공격의 대비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건 자주대공포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가격 문제와 아직까지도 효용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BO2가 그저 페이퍼 플랜이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의 가장 낮은 하늘을 수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